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정당한 실력과 정당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와 같은 변화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과연 여러분이 나는 젊은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젊다는 건, 그죠? 이 사회에서 젊음한테 기대하는 건 어떤 패기, 그리고 새로운 생각,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걸 보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 만났을 때 기대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러한 친구들을 그러한 느낌을 갖고 만났는데 기성세대와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기성세대의 똑같은 어프로치로만 얘기를 하면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학생들 만나가지고 조금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다, 이 세상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지목하는 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학연, 지연, 혈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뭐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거 얘기를 해보시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유교 문화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양자은 자양부운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덕이 있는 나라라는 거 없고 언쟁을 붙은 한 나라가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시스템적인 법을 잘 지키는 나라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양을 훔쳐오면 그 사실을 아들이 신고하고, 아들이 양을 훔쳐오면 아버지가 그걸 신고해서 정당한 벌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동양권 사람들이 딱 우리가 니네보다 훨씬 더 덕이 있는 나라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양부운. 아들이 양을 훔쳐오면 아버지가 숨겨주고, 부양자는 아버지가 양을 훔쳐오면 아들이 숨겨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들리는 사실은 사실 동양권에서 얘기하니까 좀 더 우리 감성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좋은 점 많이 빼놓고 사실 그 점이 지금 젊은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동감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한 실력과 정당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와 같은 변화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버렸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도 이제 80대 중반이신 아버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아유 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얹혀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집이 너무 비싸서 전 사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버님 집 얹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외출을 나가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뒤에 앉으셔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 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시면 항상 하시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님의 유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그죠? 일제가 전부 다 수탈해갔고, 그러고 굉장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빈곤의 시대에 또 바로 정치적 혼란인 뭐가 옵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다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두 손 두 발 갖고 뛰시면서 만들어낸 나라가 이 나라이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 옛날 생각이 나시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를 뭐 믿음 반 또 기쁨 반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굉장히 고맙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니까요. 자, 근데
그분들한테서 모든 것 그와 같은 노력, 열심히 사였던 부분 다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하나는 버렸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가다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굉장히 자조적인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이래서 한국 놈들은 안 돼. 아유, 엽전들이 해봐야 뭐 그렇지 뭐. 이래서 한국 놈들은 이런 말씀을 가끔가다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지금 사진에 나눈 것처럼 2002년도 월드컵 때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잘하면서 그죠?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했는데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 아들 세대와 아버님 세대가 응원하는 거 보면 완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조금 축구하다 보면 몰릴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 세대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러다 들어간다 저러다 들어간다 저러다 들어간다 아이고 저러다 진다. 그러다가 한골 들어가면 그봐 건데 뭐라 했어. 이래서 문제라니까 한국 애들이.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와 같이 이기는 걸 경험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1대 0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뛰면 이길 수 있다 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축구 경기를 보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입장차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감히 이런 말씀은 아버님한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기는 경험을 했던 그리고 된다라고 믿고 있는 젊은 세대가 사회의 주역을 그와 같은 느낌을 잊지 않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나라 K-팝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한 건 이겁니다. 한번 일 때문에 미국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원로 교수님을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굉장히 젊은 친구 하나가 저희 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한 11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텔레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소녀시대가 그때 거기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고 있는 사진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 부르니까 안 내려갈 수 없어. 밑에 호텔 내려가지고 그걸 같이 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근데 뭐 우리 이쁜 그 소녀시대 분들이 노래도 잘하고 보기 좋아서 야 잘했다라는 느낌 좀 그거였고요. 젊은 친구도 야 그거 했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원로 교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눈물을. 그래서 왜 우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그분한테 얘기 드린 건 그분이 8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 같은 거 당하셨고 그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매일 저기 식당 가가지고 접시를 닦으셨는데 그래서 뭔가 억눌려 있고 조금 눈치를 보면서 사셨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쇼에 우리 한국 젊은이 나간 걸 보니까 뭔가 감개무량하셨고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건요. 우리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도 축구를 좀 좋아해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잘했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야 진짜 저와 같은 큰 팀의 우리나라 선수는 언제 뛰어보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유학 끝나고 들어오니까 박지성 선수가 거기서 뛰면서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한테 또 희망을 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젊은 세대 분들은 그죠? 그와 같은 걸 보고 지금 인생을 사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성세대가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틀렸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젊음의 시기에 좋은 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 건 버려주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가장 화려한 부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여러분이 나는 젊은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젊은이로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게 제 여러분에게 대한 부탁이고 또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얘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해놓은 게 바로 처칠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여, 온 천하의 청년들이여, 모두들 분기하라. 일각이라도 낭비할 수 없다.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전선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모두 과실을 범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실패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성실하고 용기가 있는 한 세계를 후퇴시키거나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는 청년에 의해 구원되어야 하며 여러분과 같은 청년에 의해 획득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마다 어깨에 자기의 짐을 짚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짐이 많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 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획득되어야 되고 구원되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겠고 또 수많은 일들을 또 이행하시면서 사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판단하고 어떠한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생각으로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철학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철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의 관점, 이즘, 그리고 필로소피라고 쓰는 철학으로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해내고 판단해낸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을 하려면 똑바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만 재밌게도 객관이라는 말이 책에는 존재하고 사전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내가 가장 활용하기 어려운 접근 방법입니다. 자, 철학이라는 걸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듣고 가장 재미있게 봤던 철학은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과 철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과 철학. 그죠? 사과 철학은 아마 아주 철학과 교수님들이 치면 너무 단순한 철학이라서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철학일 수 있는데 이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과 10개를 주고 순서를 정해서 먹어보시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라는 걸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10개 중에서 제일 맛없게 생긴 것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일 마지막에 10개째 먹을 때 가장 달고 맛있는 걸 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과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은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사과를 골라내면 모든 사과들에게 맛없는 놈이라는 타이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먹어야 될 사과가 10개 중에서 제일 맛없게 생긴 놈을 처음에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9개 중에서 가장 맛없게 생긴 놈을 먹어야 되고 쭉 먹어가다 보면 마지막 제일 맛있게 생긴 놈이 하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맛없게 생긴 놈이기 때문에 10개의 사과가 전부 다 맛없는 사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10개 중에서 가장 맛있게 생긴 것부터를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과가 가장 맛없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 방법에 의하면 남아있는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가 된다는 얘기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에 가까웠던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철학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나와 있는 모자 철학입니다. 이 모자 철학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철학의 한 파트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의 알베르토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필집에 쓴 하나의 수필의 내용으로서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이 모자 철학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런던 근처 교회에 있는 모자를 만드는 데 가서 모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야, 얼마 전에 굉장히 뭐 요즘 나간다는 그 A모 공작이라는 사람이 왔었거든. 그 돈 많고 그렇다는 사람 맞아. 근데 왜?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야. 머리 나쁜 사람이야. 아니 왜? 모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재보니까 머리가 스몰 사이즈더라. 그래?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왜 얼마 전에 파산했다고 하는 뭐 비모 공작 왔었잖아. 맞아.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야. 왜? 모자를 주문으로 와서 머리 둘레를 재봤더니 그 사람 머리가 엑스라지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죠? 만약에 그 시대 때 제가 태어났고 거기 가서 모자를 맞췄으면 저는 아마 천재 소리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크기로는 어디서 지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그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자기의 삶에 묻어나는 일 갖고 이런저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인 숭실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와 같은 관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 큰애가 딸애가 남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건 그래 걔 교회는 다니니? 라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건 그래 학교는 어디 다니니? 뭐 하는 애니? 가 먼저 왔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통일의 길로 또 우리나라를 선교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뜻으로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예상보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